안녕하세요. 책심터입니다. 오늘은 세계 오지 여행 탐험가이며 국제구호 활동가로도 활약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과 작가로도 활동하시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 한비아님의 1g의 용기라는 에세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그럼 그 궁금증을 풀어보러 그 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1g의 용기를 보탭니다. 겨우 1g이라고요? 이왕 주는 김에 한 1kg쯤 주면 안 될까요? 1kg이 아니라 1톤이라도 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주고 싶다. 그런데 아는가? 1g이면 충분하다. 아예 용기를 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1톤의 용기를 쏟아부어도 소용없다. 그러나 꼭 해보고 싶은 일, 오랫동안 마음먹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1g만으로도 하자는 쪽으로 확 기운다. 그 1g의 용기가 앞으로 한 발짝 내딛게 만드는 거다. 용기라는 단어 뒤에 붙는 동사는 많고도 많다. 용기가 난다.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솟다. 용기를 얻다. 용기를 주다.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용기에 가장 알맞은 동사는 보태다라고 생각한다. 용기를 보태다. 나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 해야 할 일을 할 자신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걸 가로막는 건 불안과 두려움이다. 과연 잘 될까? 하다 안 되면 어쩌지? 그것에 쏟은 시간과 에너지는 어떻게 보상받나? 실패하면 또 얼마나 남부끄럽고 창피할까? 그러느니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로 이어져 결국 포기하게 되고 곧바로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로 이어진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더욱이 그 불안과 두려움이 막연할 때는 실체보다 훨씬 크고 세게 느껴져서 맞서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생각한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수많은 유대민족을 이끌고 가다가 홍해와 맞닥뜨리는 장면이다. 뒤에서는 혈안이 된 이집트 기마병과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닷물 속으로 성큼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 순간 홍해가 양옆으로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다. 길이 있어서 한 발을 내디딘 게 아니라 한 발을 내디뎌 길이 생긴 것이다. 모세도 사람이니 하느님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 두려움을 한 발짝으로 반전시킨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두려움에 가득 차 끝이 안 보일 때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50대 50으로 팽팽할 때다. 이때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한다. 아주 작은 일과 작은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만 용기를 잃고 뒤돌아서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물놀이를 갔는데 막상 물 앞에서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여본 경험 누구나 있을 거다. 물이 얼마나 차가울까와 한번 들어가 볼까가 맞서는 순간이다. 벼르고 별러 거기까지 갔는데 차가울 게 두려워 들어가 보지 않는 건 너무나 아깝다. 물이 차가울지 아닐지는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명색이 물놀이를 갔다면 1초만 두 눈을 질끈 감고 물에 첨벙 들어가 보는 거다. 들어가서 참을만 하면 계속 너는 거고 못 참겠으면 나오면 그만이다. 그날 물놀이가 얼마나 재미있었느냐는 바로 물속으로 내디뎠던 그 한 발짝으로 판가름 난다.
물가에서 망설이는 사람에게 건네는 한 발짝만 들어와 봐. 일단 들어와서 나갈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면 되잖아. 라는 한마디가 결정적인 힘이 되는 거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니까 말이다. 나 역시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갈팡질팡한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앞에서 번번이 망설이며 두리번거린다. 이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늦지는 않았나? 너무 철없는 짓은 아닌가? 깜깜한 밤중에 혼자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두려움에 온몸이 떨릴 때도 많았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이렇게 길을 쓰고 잡고 있는 일을 탁 놓아버리기만 하면 그 순간 이 고통은 모두 사라질 텐데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목소리가 있었다. 자,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내가 믿는 하느님의 목소리일 때도 있고 가족과 친구, 가까운 사람일 때도 있고 읽었던 책 속의 인물일 때도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든 단언컨대 그 목소리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 책이 내 독자들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딱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밀크커피 24일 보름달. 딱 하루만 쉬었으면. 한 해 일정이 일주일 단위로 쫌쫌이 짜여있기 일수인 내가 이따금 하는 혼잣말이다. 그러다 잡혀있던 일정이 취소되면 그때가 바로 숨 고르는 시간이자 쉬어가는 시간이다. 몇 년 전 남수단 톤즈 파견 근무를 앞두고도 그랬다. 떠나기 직전 국경지대에서 수단과 무력 충돌이 벌어져 예정보다 2달이나 출발일을 미뤄야 했다. 덕분에 갑자기 계획에 없던 시간이 하늘에서 선물처럼 뚝 떨어졌다. 파견 근무 가는 줄 알고 공적 사적 약속을 하나도 잡지 않아서 그 2달은 오롯이 내 시간이 된 것이다. 이게 웬 떡이냐. 그동안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책도 실컷 읽고 산으로 들로 섬으로 다니면서 실컷 야영도 해야지 마음먹었다. 역시 머리 식히면 노는 데는 야영이 최고라니까. 그 일환으로 설악산 마등령에서 공룡 능선을 넘어 희운각까지 10시간에 걸쳐 산행을 했다. 저녁 8시가 넘어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 짐을 풀고 저녁을 해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사방이 야구장에 야간 라이트를 몽땅 켜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밝았다. 산중에서 해가 지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헤드라이트가 필요 없을 지경이었다. 앞산 능선 위로 둥실 떠오른 보름달 때문이었다. 푸른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노란 달이라니. 하루 종일 걸어 피곤했지만 대피소 창문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달빛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따끈하게 차를 한 잔 타서 밖으로 나와 침낭을 몸에 두르고 앉아서는 한참 달 구경을 했다. 그러길 얼마나 잘했는지 밤늦도록 보름달 아래서 야 좋다, 와 멋있다, 아름답다 하며 비명 같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산 전체가 은빛 비단이불을 덮고 있는 듯 따뜻하고 평온해 보였다. 내 얼굴도 내 마음도 저 달빛에 물들어 환하게 빛났을 것이다. 손에 든 건 녹차 한 잔, 몸에 두른 건 야영 침낭이지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느긋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설악산에서 행복했던 얘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본 TV 프로그램이 떠오른다.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방송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0% 이상이 행복의 제일 조건은 돈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수입이 4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행복지수가 급상승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한다.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족,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돈은 행복을 주지만 계속해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2년간은 행복지수가 급상승하지만 그 후에는 이전의 행복지수로 돌아가거나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처음 느꼈던 행복감의 전율이 익숙해지면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쾌락 적응 때문이란다. 행복은 늘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 행복은 돈이든 외모든 사회적 위치든 외부 조건만으로 채울 수 있는 걸까? 세상에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정녕 없는 걸까? 나는 있다고 믿는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일생을 기다렸다가 단 한 번 느끼는 커다란 행복감이 아니라 매일매일 소소하게 느끼는 작은 기쁨과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란 걸 깨닫기만 하면 말이다. 다행히 나는 그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혹은 한 달 내내 충분히 행복한 몇 가지 소소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 들어보면 별것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하기만 한 것들이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밀크커피다. 뜨겁게 데운 우유 한 컵에 가루커피 2스푼, 각설탕 반 개를 넣어 만드는 밀크커피는 온몸을 따뜻하게 데움과 동시에 잠을 번쩍 깨우며 단박에 내 몸을 활동 모드로 전환시킨다. 달콤한 향기는 또 어떻고, 그래서 매일 아침 난생 처음인 양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마신다. 이렇게 해서 좋아진 기분이 하루 종일 간다. 밀크커피로 아침을 여는 습관은 20대 때 산에 다니면서 생겼으니 30년도 넘었다. 산속에서 야영하며 춥게 자고 난 새벽 가루우유 듬뿍 넣은 뜨거운 밀크커피 한 잔은 꽁꽁 언 몸을 녹여주는 구세주였다. 그 맛과 멋을 못 잊어 아침마다 마시다 보니 어느덧 내 행복의 비결이 되기 이르렀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마시는 와인 한 잔. 이 습관도 10년은 넘은 것 같다.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 혈액순환에 좋다는 와인을 약이라 생각하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긴장감도 풀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글도 술술 나오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와인잔에 넉넉히 따라 딱 한 잔 마시면서 일기를 쓰는데 그때마다 하루를 잘 마감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몰려온다. 요즘에는 전라북도 고창 수녀원에서 만든 복분자술을 마시는데 판매 수익금이 양로원 운영비로 쓰여서 겸사겸사 기분 좋다. 밀크커피와 와인이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며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준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있다. 하나는 보름달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24일이다. 초등학생 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달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는데 그때 숙제로 달 관찰 일기를 쓰면서 흥미가 생겼고 각별한 애정이 싹 텄다. 보름달은 언제 어디서 봐도 예쁘다. 푸른 겨울 밤하늘에 노랗게 뜬 보름달도, 까만 한여름 밤하늘에 하얗게 뜬 보름달도 예쁘다.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쟁반만한 보름달도, 고개를 뒤로 다 젖혀야 보이는 손톱만한 보름달도 예쁘다. 언제부턴가는 보름달이 내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고까지 믿게 되었다. 하기야 예쁜 달을 보고 있으면 절로 좋은 생각이 나서 좋은 글감이 떠오르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기도까지 잘 되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매달 설레는 마음으로 달이 차오르기를 기다린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바로 앞이 북한산이고 정동향이라 산 위로 보름달 뜨는 모습이 환상적으로 보인다. 혼자 보기 아까워 달빛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보름 전후에는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달빛 와인 파티를 열곤 한다. 마리 파티지. 한 병에 1만 원 남짓하는 와인 2~3병에 치즈와 크래커, 약간의 과일로 소박하게 준비하는데 보름달이 자아내는 낭만적이고 친밀한 분위기 덕에
모두들 잘 놀았다고 언제 다시 초대할 거냐고 난리들이다. 그러나 보름달 구경하기에는 산이 최고다. 예전에 북한산 야간 산행을 할 수 있을 때는 산 친구들이랑 보름땅 클럽을 만들어 매달 보름 초저녁에 북한산 능선에 올라 밤늦게까지 휘영청 밝은 달과 놀곤 했다. 지금도 한 달에 2번 전국의 명산을 다니며 야영을 하는데 야영할 때 보름달을 만나면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거다. 매달 찾아오는 보름달과 함께 매달 24일 역시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24는 나와 인연이 깊은 내 행운의 숫자다. 고등학교 3년 내내 24번이었고 타고 다니는 버스도 24번, 대학 다닐 때 살던 아파트도 24동, 학교 도서관 사물함 번호도 24번, 9년 동안 다닌 월드비전도 여의도동 24번지였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제네바로 마지막 UN 회의를 하러 갈 때 탔던 비행기 좌석도 24-A, 묵었던 숙소도 224호실이었으니 말이다. 실제로 24일이 되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꼬였던 일들이 술술 풀린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거나 중요한 일은 되도록 24일을 기다렸다가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근거도 없는 걸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런 럭키데이가 없는 게 좋을까? 나는 근거는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운 좋은 날이 있는 게 훨씬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심각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매달 이번에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고대하며 24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다. 클래식이라니 세상 좁다 하고 돌아다닌 오지 여행가나 촌각을 다투는 구호 현장에서 일하는 구호 활동가가 고상하고 어려운 클래식은 어떻게 만났을까? 내가 생각해도 불가사의하다. 주위에 고전음악을 전공한 사람은커녕 듣는 사람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빠져든 것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였다. 어느 날 자본심한 AM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리저리 맞추다가 첼로 연주가 흘러나오는 채널에서 동작을 멈췄다. 아니, 감미롭고도 품위 있는 첼로 소리가 나를 홀리듯 끌어당겼다. 이건 뭐지?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날부터 그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 듣기 시작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곡의 작곡자와 연주자를 정성껏 받아 적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클래식 음악 해설서를 구해 독학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서울 명동에 피라모니아라는 클래식 음악 전문 감상실이 있었는데 그곳이 내게는 교향곡이나 협주곡의 전곡을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었다. 거기서 음악 전공자나 애호가들로부터 고전음악 감상에 대한 무료 과외를 받기도 했다. 해박하긴 하지만 눈꼴 시도록 잘난 척하는 그들을 꾹꾹 참아주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자주 갈 수는 없었다. 4-4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바쁜 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 근처를 걷고 있는데 어느 클래식 다방 문 앞에 붙어있는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다. DJ 구함. 순간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다. 아, DJ라니. 좋은 오디오와 음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실컷 들으면서 월급도 준다니 내게는 꿈의 아르바이트였다. 한달음에 2층으로 올라가 면접을 본 후 그날 저녁부터 DJ가 되었다. 그 후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2년 반 이상 하루 5시간씩 매일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보통 때는 신청곡 위주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음반을 골라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어떤 때는 한 주에 베토벤 교향곡 9개 전곡을 이어 들은 적도 있었다.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알수록 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유명 교향악단이나 연주자들의 공연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가고 싶었지만 정말로 돈이 없었다. 처음으로 공연장에 간 건 훨씬 후인 1989년 유럽 여행 중 모차르트의 고향 짤츠부르크에서였다.
가장 싼 곳에서 묵고 가장 싼 음식을 먹고 잠은 주로 야간 기차 안에서 자면서 다니는 거지 여행 중이었지만 거의 일주일치 여비에 해당하는 돈을 기꺼이 지불해 공연 입장권을 샀다. 연주곡이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등 평소 즐겨 듣던 곡들이라 더욱 그랬다. 공연 관람 후 나의 지름신에 감사했다. 흑백 사진만 보다 난생 처음 컬러 사진을 봤을 때처럼 충격적이고도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교향악단의 공연을 실컷 가서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적으로 공부하던 보스턴 유학 시절이었다. 하루 2-3시간만 자며 초를 쪼개 공부해도 수업을 따라갈까 말까 했지만 격주 목요일 저녁 어김없이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다. 세계 수준의 다양한 공연을 1만 원 정도로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공연장까지 오가는 2시간, 공연 시간 2시간, 도합 4시간을 내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단지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숨막히는 유학생활 중 숨통을 틔워주고 진정한 위로와 휴식을 준 치유의 시간이었다. 몇 년 전부터는 인터넷 유튜브에서 친숙한 곡을 찾아 듣기 시작했는데 황송할 정도로 좋다. 공연장 맨 앞줄에 앉아있는 양 연주하는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고 심지어 관객들의 박수 소리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현장에 있는 기분이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원하는 때에 집에 앉아서 그것도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준 현대 첨단 과학기술에 감사할 뿐이다. 내게 클래식 음악은 오랫동안 사귄 친구같이 편안하고 든든하다. 기쁠 때는 물론 힘들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어김없이 곁으로 와서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곤 한다. 어디 클래식 음악뿐이겠는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사랑한 모든 경험은 나를 키우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 TV 프로그램 행복해지는 법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 매일 행복해야 평생 행복할 수 있다고. 행복은 멀리 있는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작은 새라고. 어쩌다 한번 맛보는 큰 행복이 아니라 매일 가까이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이 말대로라면 나는 썩 잘하고 있는 거다. 소소하기 짝이 없는 밀크커피 한 잔, 와인 한 잔, 보름달, 그리고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24일. 라디오만 켜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는 보물단지라니 난 정말 38 광땡을 잡았다. 가다가 중지해도 간 만큼 이익이다. 이그 저 계획쟁이 또 부처되기 시작하는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의 방학은 온갖 모양의 계획표를 방벽에 붙이는 걸로 시작했다. 파이 모양의 하루 일과표는 기본이고 매일 해야 할 일의 실천 여부를 OX로 표시하는 모눈종이 모양 달력, 읽고 싶은 책 목록, 부산 외가에 가는 일정표 등 온갖 종류의 계획표로 벽이란 벽마다 도배를 해놓았다. 같은 방을 썼던 작은 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 말은 물론 엄마나 아버지, 큰언니가 아무리 말리고 혼내도 한 번 붙인 계획표는 절대로 떼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번은 벽에다 한 번만 더 붙이면 혼날 줄 알아? 라고 했더니 다음날 도화지에 큰 글씨로 쓴 계획표를 벽이 아닌 천장에 떡하니 붙여놓았단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더니 나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산다.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단위의 시간별은 물론 구호 활동, 세계 시민학교 활동, 내 공부 등 주제별로도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 보통은 일기장에만 써놓지만 현재 집중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일정표와 키워드를 거실벽에 붙여놓고 매일 들여다보며 전의를 다진다. 새 책을 쓰고 있는 지금도 거실벽에는 새 책 원고 최종 마감일, 출간 일정표, 임시 목차, 그리고 왜 이 책을 쓰는가, 무엇이 본질인가, 이 온기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아침 햇살처럼 나의 꿈을 넘어서 우리의 꿈으로 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다.
책에 쓸 재밌는 에피소드, 좋은 비유, 멋진 문장이 떠오를 때마다 색색의 포스트잇에 써서 사방에 붙여놓아 지금 우리 집 거실은 무당집을 방불케 한다. 나는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신나고 재미있다. 여행 자체보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가 더 즐거운 것처럼 말이다. 여행이든 인생이든 계획을 세울 때는 살짝 두렵고 긴장되지만 설레는 기대감이 훨씬 큰 건 마찬가지일 거다. 계획의 첫 단계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돈, 에너지, 예상되는 외부 도움 등의 목록을 시줄로 만든 후 일의 순서, 단계별 성취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날줄로 만든다. 이 시줄과 날줄로 촘촘히 짠 계획을 큰 도화지에 세부 일정을 곁들여 색색까지 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면 어떤 크고 복잡한 일이라도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안심이 되어 해볼 엄두가 난다. 40년 묵은 이런 습관이 구호 활동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긴급 구호 현장 책임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재난의 크기, 해당 국가와 주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 예상 후원금 규모,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최초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1년 이후에 단계별 구호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뿐인가? 각 단계마다 외부 및 내부 상황이 최악인 경우, 최선인 경우, 가장 현실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을 감안한 3가지 계획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긴급 구호 시작 단계부터 철수할 때 우리 활동을 현지 정부와 주민에게 이양할 계획도 세워야 한다. 구호 활동 기간이 1년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계획서만도 20가지가 넘는데 이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하느냐에 따라 현장 구호 활동의 질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의 계획을 세울 때 훨씬 가슴이 뛰고 머릿속 혈관이 팽팽해진다. 특히 남들 보기에 너무나 허황되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면 더욱 그렇다. 좋은 예가 세계 일주다. 열산 전후부터 시작된 세계 일주 계획은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하고 유학에서 돌아와 회사에 다니던 3년 동안 예산에 맞게 매달 저축까지 하면서 점차 확고해져 내 나이 33세 마침내 세계 일주에 올랐으니 이야말로 계획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물론 이게 계획의 힘만은 아니다. 일긴짝 속의 계획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 나한테는 효과 만점이어서 혹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여 청기를 누설해보겠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동네방네 소문내기, 계획 중인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마구 알리는 거다. 그럴 때마다 그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내 의지도 굳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일이니 꼭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도 생긴다. 다시 세계 일주를 예로 들어보자. 초등학생 때부터 가족, 친척 언니와 오빠, 가까운 친구들은 귀가 닳도록 내 계획을 들었는데 학교 글짓기 과제를 할 때도 크면 세계 일주를 꼭 할 거라는 글을 써서 은근히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유학에서 돌아와 홍보회사에 출근한 첫날 직속 상관인 부장에게 3년 후에는 세계 일주를 떠날 거라고 선언했는데 그분은 3년 후 내가 진짜 떠날 줄 몰랐을 거다. 그 후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때부턴가 세계 일주는 언제 가세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쯤 되니 떠나지 않고는 백일 수 없게 되는 거다. 동네방네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책을 통해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독자들에게까지 계획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건 사랑이었네의 120살까지의 인생 설계라는 꼭지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제와 나이별로 잘 정리해 놓았다. 그 글을 쓸 때도 내 계획을 독자들이 알게 되면 더욱 분발해서 이룰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6년 전에 쓴 계획 중 여러 가지를 이미 이루었다는 거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구호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기, 백두대간 종주, 학교나 연구소에서 체계적인 후진 양성, 구호 현장에 기반을 둔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 스칸디나비아 3개국 여행, 인도적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 이렇게 써놓고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과연 꾸준한 계획의 힘이 아닐 수 없다. 실은 책에 밝힌 것 이외에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끊임없이 부분 수정, 전면 수정, 업그레이드 되면서 진화, 발전 중이다. 물론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일기장에도 10년 이상 계획만 하고 있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 중에는 각 대륙 최고봉 등정처럼 체력의 한계나 나이 제한 등을 이유로 이미 때를 놓쳤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도 있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내 일기장에서까지 지워버릴 생각은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색다르고도 기상천외한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도저히 안 되면 그만이다. 해볼 때까지 해봤으니 후회도 미련도 없을 테니까. 이런 과도하고 무리한 계획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자괴감을 줄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일리 있는 충고지만 계획을 세운 덕분에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만큼은 남는 거라고 굴뚝같이 믿는다. 내가 세운 계획 중 반에 반만 이루어도 그게 어딘가. 계획한 일마다 다 이룬 건 아니지만 단언컨대 내가 이룬 일 중에서 계획 없이 이룬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새해 첫날 야멸차게 세운 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가? 아무 문제 없다. 뒤에 오는 음력 1월 1일에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된다. 그 계획도 지지부진 유야무야 된다면 그래도 괜찮다. 3월 새봄을 맞이하며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 한 그루 심는 마음으로 7월 1일 한 해의 후반부를 시작하며 또는 생일 기념으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고친 후 새롭게 시작하면 그만이다. 중요한 건 세밀한 계획표를 가슴에 품고 용기 있게 한 발짝 떼는 거다. 옛 말씀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라고 했던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가다가 중지해도 간 만큼 이익이다. 할까 말까 할 때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오랜만에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늘 간소하게 살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지만 왜 이렇게 집안 가득 쓸데없는 물건을 잔뜩 쟁여놓고 사는지.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이 노란색 블라우스가 그렇다. 친구 따라 백화점에 갔다가 전 품목 50% 세일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멋쟁이 친구이자 쇼핑퀸인 내 친구는 신이 나서 보물찾듯 멋들어진 옷을 잘도 고르는데 나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 어리바리하고 있었다. 뭐라도 사야 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평소에 잘 입지도 않는 레이스가 잔뜩 달린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도 내가 거의 입지 않는 노란색. 내 눈길이 그 블라우스에 머무는 걸 본 눈치 빠른 점원이 다가왔다. 와, 그거 딱 손님 거네요. 사이즈도 딱이고 색깔도 딱이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점원에게 떠밀리듯 입어보았는데 같이 갔던 친구도 썩 잘 어울린다느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느니 칭찬을 아끼지 않는 통에 얼떨결에 사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긴팔 블라우스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다. 누구에게 주려고 해도 언젠가는 입을 것만 같아 그러지도 못하고 그 옷을 볼 때마다 이렇게 혀만 차고 있는 거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기. 이건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내 일상생활의 중요한 원칙이다.
한국에서 정착민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해외를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나 역시 한동안은 특이하고 예뻐서 나중에 쓸모 있을 것 같아서 가격이 싸서 등 이런저런 이유로 갖가지 물건을 사들였지만 별로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귀한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정 든다는 걸 절감한 후로부터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나름 애쓰고 있다. 이 옷을 살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 깜빡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살다 보면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가 많다. 그럴 때 꼭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 내 경험상 무조건 하지 말기의 기준을 대야 할 때는 물건 살 때와 여행 가방 쌀 때다. 살까 말까 망설여지는 물건은 보나마나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물건이기 십상이고 가방에 넣을까 말까 하는 물건은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물건일 때가 많다. 직업의 특성상 1년 중 반 이상을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 내가 여행 가방에 넣고 싶은 걸 다 넣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트럭을 타고 배를 타고 심지어 낙타 등을 타고 사막 깊숙한 구호 현장에 간다고 생각해보라. 끔찍하지 않나? 그러나 반대로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꼭 하는 것도 있다. 바로 여행과 산책이다. 1박 2일 이상의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은 물론 30분짜리 동네 나들이까지 모두 그렇다. 갈까 말까 망설일 시간에 일단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보면 몸과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래서 나는 대학 수업 시간 사이에 30분이라도 시간이 나면 얼른 연구실을 튀어나와 교정을 한 바퀴 돌면서 갖가지 꽃과 나무 구경을 한다. 서울의 벚꽃이 활짝 필 때는 새벽에 1~2시간 일찍 일어나 잠실 석촌호수, 여의도 윤중로, 서대문구청 뒤 안산 벚꽃길 등으로 꽃 구경을 가기도 하고 장미가 한창일 때는 시간을 쪼개 일산 장미축제에 간다. 한나절 정도 시간이 생기면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북한산에 올라 의상봉 능선, 사무바위, 비봉을 거쳐 진관사 쪽으로 내려오면서 능선과 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잠깐이라도 자연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 눈요기할 수 있는 기회,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꽉 잡는 게 상책이다.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꼭 하는 게 또 있다. 공부다. 대학교나 석박사 학위만 그런 게 아니라 취미로 배우는 단소, 암벽 등반, 외국어도 마찬가지다. 일단 시작만 해놓으면 매일매일 조금씩 느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다. 최근 우리 성당에서 만난 팔순의 글로리아 할머니는 이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두어 해 전 최고령으로 한글 학교에 입학하시면서 이제라도 한글을 배우면 앞으로 10년은 써먹을 수 있으니 남는 장사지. 안 그래? 하실 때만 해도 연세도 많으신데 사서 고생하신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노트에 베껴 쓰기 시작해서 벌써 신약 성서를 끝내셨는데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손수 쓰신 성탄카드를 나눠주시며 엄청 우쭐하셨다. 80에 배워도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게 공부인데 내 나이면 앞으로 살아온 날만큼 써먹을 수 있는 거다. 혹시 지금 무엇인가 할까 말까 망설인다면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하기로는 마음먹었지만 끝까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다시 말해볼까요? 한 만큼 이익이라니까요.